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84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지난주 방송 뭐 좀 주위에 청국장 보시는 분들 있으세요? 한 분씩. 저희 부모님이 보십니다. 부모님 열혈 애청자시죠. 바뀐 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저희가 몇 어머니, 차례 바뀌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뭐 재미있다고 얘기를 해주시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시니까요. 그렇죠. 또 그쵸. 뭐 좋은 응원도 좋고 쓴소리도 좋고 뭐 그런데 그 재훈님은 좀 어떠세요? 주위 반응? 저는 저희 와이프가 보는데 저는 반대로 와이프가 좀 쓴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의상이 어떻다, 안경이 어떻다. 그래서 네, 와이프가 좀 약간 저를 이렇게 잡아주는 약간 그런 쓴소리 많이 먹습니다. 저는 칭찬은 거의 안 듣고. 그 재훈님 개인에 대한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컨텐츠적인 거나 네. 아니면 뭐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컨텐츠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 각자 이렇게 준비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풀어가고 저희가 또 토론 형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군요. 예. 오. 의성님은 좀 어떠세요? 저 주변은 그냥 미적지근해요. 네, 분발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왜냐면 앞으로 이게 계속 쌓여갈수록 또 더 많은 그런 팬덤도 생겨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많은 의견들을 받게 될 텐데 뭐가 어찌됐든 애초에 청국장이 생겨난 그 이유가 뭐 이제 푸나님 말씀대로면 누구나 방송할 수 있다. 이게 방송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 이 새날 애청자분들 입장에선 저희 방송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뭐 저희가 전문가라고 보긴 또 그러니까. 근데 또 각자의 영역에서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또 잘 전달하기도 하고 또 각자의 생각을 또 전달하면서 때로는 그 애청자분들하고 의견이 좀 다른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합의에 도출해가는 그런 그 과정 자체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들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뭐라 해야 돼요? 고정 방송이잖아요. 이제 같은 시간대에 9시죠. 네. 네, 9시니까요. 매번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한 주간 별일 없으셨죠? 네, 다 저를 보시네요. 이게 그렇군요. 항상 첫 순서. 저도 별일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기 희두님 또 개인적으로 소통 방송 진행하셨더라고요. 라이브 방송. 그래서 잠깐 좀 출연을 해서 좀 힘을 좀 보태드리고 와, 잘 그때 보냈습니다.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계속 댓글 달리는 거예요. 거의 업무 방해 수준으로 이거는 아니 그게 응원의 댓글이죠. 이거는 고소하려다가 참았는데 어. 그래갖고 결국엔 전화 연결을 했죠. 또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또 이번에 또 좋은 소식 있다고 유튜브. 네. 요즘 또 이렇게 이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개인 채널이 이제 수익 창출이 됐더라고요.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네. 뭐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네요. 이렇게 아직 버는 게 없습니다. 버는 게 좋아요. 없어서. 아무튼 이제 또 좋은 소식이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훈훈한 근황을 먼저 전해드리고 본격적인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하신 분은 훈훈한 소식을 전해주신 정재훈님부터 오늘도 레벨업 유튜버 오늘도 레벨업. 네. 정재훈님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 청국장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했던 그런 이슈를 좀 가져와 봤는데 네. 어떤 거냐면 요즘 코인 되게 유행하잖아요. 가상화폐.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인 게이트라고 해서 인터넷 방송계에 유명 BJ들 아마 뭐 시청자분들도 다 누구나 아실 법한 그런 유명 BJ들이 얽힌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한 남자가 이 유명 BJ들한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제 막 슈퍼채팅이나 뭐 풍선 같은 거 요즘 많이들 이렇게 후원하잖아요. 그런 걸로 되게 거액의 후원을 하면서 실제로는 막 명품백도 선물을 해주고 또 뭐 게임 BJ들이 진행하는 어떤 그런 여러 컨텐츠들에
그 막 후원도 해주고 상금도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 접근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신이 하는 코인 사업에 약간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밑작업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명 인터넷 BJ들은 자기 방송에서 그렇게 후원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실제로 막 같이 방송도 하고 친해지게 되면서 여러 방면으로 이제 거액의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 상장 전에 주식을 미리 이렇게 사놓는 것까지는 불법이 아닌데 그 이후에 어떤 작전을 이용해서 이게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러니까 그 수익을 얻는 과정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BJ들이 그 주가가 낮은 기업의 어떤 그런 주식을 구매를 한 다음에 이 BJ들이 또 시청자분들한테 허위로 어떤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주식을 뻥튀기가 되면 그걸 다시 팔아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인터넷에 탁 폭로가 되면서 이 여러 BJ들이 막 그 투자했던 걸 취소도 하고 시청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자기가 응원했던 BJ들한테 막 이렇게 시청을 보다가 그런 걸 막 홍보도 하고 권유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은 불법적인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그 인터넷 방송계에서 굉장히 난리가 난 상황이고 이게 제2의 이희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얘기를 통해서 전달드리고 싶은 게 일단 방송 플랫폼의 한계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 BJ들이 활동하는 그 인터넷 모 TV 이런 데서 그 금융업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로 거래가 되고 어떤 사기 등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법적인 그런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가상화폐라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현행법상에 이게 금융상품으로 명백하게 지금 현재 분류가 안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금융사기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요즘 가상화폐라는 게 너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아마 주위에서 다 아실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굉장히 뭐 말 한마디에 너도 나도 쉽게 막 투자를 하고 유행처럼 번지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 도덕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 BJ들이 사실은 유튜버기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몇십만에 가까운 그런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 인플루언서라고 보는데 심지어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유튜버들이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나도 저런 유튜버가 되고 싶다. 나도 저런 BJ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선한 영향력으로 시청자랑 소통을 하고 좀 건전한 어떤 그런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랑 그 누구라고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랑 희두랑 실제적으로 같이 프로게임단에서 또 생활을 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연락을 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좀 심각하다. 네. 네.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안 하셨나 봐요. 꼬리자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네, 근데 그러니까 해서 욕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렇게 부쩍 친하게 그 사건 이후로 연락을 하진 않았는데 연락을 근데 왜냐면 이미 사실은 뭐 본명이 뭐 공공연하게 다 드러나 있어서 뭐 저도 아는 유명 예를 들어서 이영호 씨라든지 뭐 몇몇 프로게이머들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되게 안타까웠던 게 예전에 프로게이머 시절에 그 아프리카 TV가 생겨날 때 그때 BJ 철땡이라고 어떤 형이 있어요. 그 형이 굉장히 유명한데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아마 이걸 들으시는 자녀분들한테 얘기하면 100이면 100 거의 다 알걸요. 이러면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우려가 뭐였냐면 프로게이머의 위상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젊은 남학생들한테는 연예인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는 일종의 그런 우상이었는데 그때 개인 방송하면서 완전히 타락한 전 프로게이머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고 하지만 그 철땡 형이 아예 그 시장을 개척하면서 한 달에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누리고 또 스타크래프트가 하필 그때 망해가니까 수명 연장도 되고 해서 거기가 다
아프리카 BJ로 막 뛰어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또 더 큰 위기다. 왜냐면 최근에 스타크래프트가 다시 좀 떠오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런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그것도 되게 유명한 탑급 선수들이에요.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실제로 이들이 없으면은 스타판이 과연 흥행할까라고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되게 안타깝고 뭐 그런 걸 보면서 특히 이 언뜻 방송을 저도 이제 많이 봐요. 새벽에도 틀어놓기도 하고 하는데 보면 계속 막 코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인으로 뭐 누가 몇십억을 벌었다 그런 얘기를 왜 흘리나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나도 그럼 코인에 어디에 투자하지 하는데 대놓고 말하지 않았죠. 하나 살짝 흘려가듯이 이렇게 스쳐가듯이 얘기하면서 야 이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도 여기 투자해야겠다라는 그런 투자를 계속 끌어낸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이거 엄청난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데 좀 다른 분 이 세 분은 그 뭐 코인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 한 몇 년 전에 되게 소액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게 도대체 뭐 어떤 건지 알아보려고 넣어놨는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제 거의 그 똔똔일 텐데 왜냐면 어떤 거는 이제 오르고 어떤 거는 90몇 %로 떨어진 것도 있어요. 이게 되게 극과 극이고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실험해보자 하라고 한 거여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 건지 사실은 뭐 저희가 비트코인이라고만 얘기하지 뭐 암호화폐나 뭐 그런 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이다 막 그런 얘기가 막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이제 맞나요? 4차 산업혁명. 네, 4차 산업혁명 맞물려서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했을 때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기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코인 얘기든 뭐든 다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그 유명인들이 본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명세에 대해서 책임감이 너무 없었다. 아까 결국에 말씀하신 그 세 번째 문제잖아요. 네, 도덕성에 맞아요. 대한 네. 문제. 근데 이게 뭐 황희도님께서도 평소에 뭐 인플루언서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돈을 벌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이런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약간은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 자기가 좋아하던 인플루언서로부터 실망도 했지만 그분들은 다시 재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뭐 그 TV 그 플랫폼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그 플랫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매개체로 그 사람들한테 닿던지 간에 이건 중간 과정일 뿐이고 사실은 뭐 틱톡이던 뭐 유튜브던 아니면 아프리카 TV 모든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커머스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네이버 TV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근데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구조 자체가 근데 이미 이렇게 돼버린 게 아닐까.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지탄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계속 더 나가고 거기가 한번 뚫리게 되면은 좀 걷잡을 수 없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약간 생각됩니다.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이석 대표님. 저는 제가 저기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축덕 야덕인데 몇 년 전에 이제 이 축구 야구판 뭐 농구판을 휩쓸었던 그 승부 조작이 저는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똥파리들이 예전에는 뭐 도박, 뭐 승부 조작 이런 것들로 셀럽이라고 할게요. 셀럽들에게 네. 접근을 했다가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사기 행위를 하기 위해 조금 더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해서 최신 기술을 연마해서 도입해서 접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셀럽들이 최근에 더 큰 논란이 세계적인 논란이 있었던 게 그 일론 머스크가 막 도지코인으로 장난질 치고 막 이런 문제들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웠던 게 결국에는 이런 셀럽들의 그 위상뿐만 아니라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고 뭔가 어떤 바람직한 모델을 찾아서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되게 평소에 논란이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반응도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안타까웠는데 최근에 저도 그리고 굉장히 믿었던 가까운 크리에이터 좀 셀럽한테 크게 뭐 한 뒤통수 맞아갖고 아직까지도 같이 이렇게 혼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회적 책임 막 이런 거 말씀하셨었잖아요.
이 코인 문제가 드러났을 때 심지어 그 대처를 잘못해서 더 나락으로 간 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불거졌을 때 나는 안 했다라고 발뺌을 하다가 그게 명단이랑 구체적인 액수까지 공개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명단에 자기 신이 드러나니까 아 사실은 그때 너무 무서워서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했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치. 이제 신뢰가 나쁜 더 놈이다. 바닥으로 더 나쁜 사람이다. 굉장히 친한 분이잖아요. 많이 배웠었죠. 옛날에 게이머 당시에. 근데 그분이 구독자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진짜 구독자분들도 엄청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거겠죠. 제가 자신이 빠른 시간 안에 5만 명 이상 빠졌어요. 그 정도 네, 그 정도인가 엄청 진짜 빠졌죠. 엄청 많이 빠요.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제가 지금 한 4개월, 5개월 열심히 해서 이제 2,000 막 넘었는데. 아, 성공했죠. 그렇죠. 근데 그 축하드립니다. 순식간에 그 막 몇만 명의 구독자가 빠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아, 나는 진짜 저런 거에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근데 생각을 이게 했습니다. 네. 저는 몇 달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런 문제들도 다 그냥 묻혀지고 차라리 몇몇 사람들이 그걸로 해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느끼기를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도 뭔가 이게 뭐 딱히 어떤 자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대중을 상대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느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 나도 저런 유튜버가 되고 싶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저렇게 뭐 아까 뭐 철땡 얘기도 하셨지만 뭐 그런 분들도 그렇고 뭐 어떤 사회적 논란이 있던 간에 그냥 돈 잘 벌고 그리고 구독자 좀 빠졌더라도 시간 좀 지나고 이거 그냥 또 메우고 이거 잊혀지고 그냥 나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걸 보면 그 청년들이 느끼고 청소년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그걸 보고 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10년 전에 그런 게 있을 때 무한실드가 됐었거든요. 그 철땡 형도 되게 전략적으로 그런 논란을 키워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과 맞서는 개인 막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되게 전략적이고 때로는 진짜 아,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끈다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한 10년간 쌓이면서 지금 인방 그 유저들 BJ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더라고요. 또 그게 이제 크리에이터라든지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좀 괜찮아졌다가 지금 또 안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선례를 지금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랑 또 연관돼서 너무 복잡하게 갈 수 있는데 너무 힘들고 팍팍한데 이들은 돈 너무 쉽게 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뒤통수까지 쳐? 하고 평소에 이제 안티들도 와서 이때다 싶고 팬인 것처럼 글도 많이 남길 거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예전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최근에 또 다른 게이머들이 독립운동가 그 함부로 비난하고 그 조롱했다가 네. 제대로 지금 아예 매장 당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누적이 많이 되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은 좀 다르다 보고 근데 저는 그 의견엔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해서 저도 이걸 입법 사항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프리카 TV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며칠 정지 이러면 이들은 휴가잖아요. 그게 네. 안 그래도 방송하는 게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근데 이참에 잘 됐다고 쉬고 오면 다시 또 봐주고 이런 건데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삼진아웃제가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계속 그 뭐 광복절 특사다 이러면서 당연히 그럼 특사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당연히 또 풀려날 거고 그게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 되었는데 이거를 입법을 해가지고 좀 삼진아웃제 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당에도 좀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그런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인 자체도 이게 자산으로 볼 거면 규제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하면 이걸 양성화시키던 뭔가에 여기에 적정한 제도를 마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기로 규정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뭐 보상이든 처벌이든 뭔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보호 계속- 조치다는 네, 그냥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이 더 분노하는 거기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맞아. 분노하는 그런 지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자산으로 볼 거면 세금도 정당하게 매기고 그 수입으로 인정을 해주거나 뭐 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래 현실을 제도가 못 따라가는 건 맞지만 지금 사실 이게 코인 얘기가 나온 지 몇 년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뭔가를 좀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것도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그런 이게 코인이 굉장히 몇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확한 그런 게 없고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그 사회적 책임이나
또 그런 뭐 도덕성, 또 방송 그 인터넷 방송계의 어떤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아울러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온라인상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정치권에서는 되게 다뤄지지 않는 그런 이슈인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모르죠. 이거 네. 지금 그렇죠. 청소년들은 난리가 나서 뒤집히고 엄청 난리 났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런 크리에이터 역사에 그 진짜 남을 사건이에요. 진짜로.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다 엮여갖고 게이트라고 불리거든요. 이거 막 네, 카르텔 맞아요. 얘기 나오고. 그렇죠. 막 코인 게이트다. 근데 뭐. 정치권에는 이게 전혀 아무런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이게 이런 소식 가져온 거 되게 좋고, 전 개인적으로 되게 마지막으로 안타까웠던 게 네. 저희 뽑아줬던 코치님이 여기에 절 엮어갖고 또 모 사이트에서 어그로를 끌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니 그 선수들 본인이 그 같은 팀 형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을 비롯해서 예전에도 한번 저 뭐 내가 미안하다, 뭐 민주당 저 황희도 내가 뽑았다 이러면서. 근데 저 아니 이게 나 정치적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거 충분히 전 리스펙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마치 막 죽일 놈을 뽑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코치. 근데 그 사건 자체가 다 거짓말인 게 뭐냐면 본인이 황희두를 뽑았다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누가 뽑은지 황희두를. 전 모르죠. 아 제가 뽑았습니다. 제가 뽑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코치는 그 입장에서 저를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 그걸 통해서 저를 맞지. 이 수단으로 쓰면서 이런 이슈에 막 자꾸 끼어팔게 하는 아 게 맞아요. 약간 요즘 여기저기서 자꾸 그냥 계속 그렇게 언급하고 파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튼 좀 얘기가 샜는데 이런 주제들 앞으로 계속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그게 저의 또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핫한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달타령님 어떤 주제 준비하셨죠? 네, 저는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핫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방송하는 날이 그 6월 29일 화요일이고 송출하는 날짜가 이제 토요일이 되니까 그 사이까지도 이게 핫한 문제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 청와대에 25살 청년 비서관으로 간 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세대를 가리지 않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재우님께서 거기 커뮤니티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댓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이 조사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사건이 굉장히 이슈화가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반응이 엄청 뜨거운데 일단은 그 1급 공무원인가요? 그 직책이 1급 공무원인 건 전 처음 알았거든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 몰랐는데 실제적으로 그 되게 유명한 강사 하시는 분이 강성태. 네, 강성태 씨. 이름 얘기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오. 뭐 아, 아프리카 네네. TV 뭐 이런 거 다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 그분이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저격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논란에 불이 더 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름을 끼얹었죠. 예,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실 공무원이 되는 길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 박탈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공무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내 모든 시간과 열정, 뭐 돈 다 쏟아붓는데 진짜 9급 합격하기도 어려운데 어느 날 25살짜리 청년이 갑자기 1급 공무원이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았다. 이게 또 굉장히 여파를 타서 나 진짜 막 너무 박탈감이 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커뮤니티에 반응이 많았고 실제적으로 이런 뭐 박탈 무슨 사이트까지 그 개설이 됐다면서요. 네, 고대생이 만든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그런 시선으로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정치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입장에서 한번 봐봤을 때 어떤가라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그런 반응들에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준비하는 그냥 일반 사회 초년생의 입장 또는 내 실질적으로 내 부모로서 나의 자식을 내가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는 그런 반응들이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었어요. 네. 네, 이게 언론에서 계속 25살 엄청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5이든 4이든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근데 이걸 언론에서 그만큼 물고 늘어질 때는 그 단어가 그만큼 자극적이고 청년들한테 꽂히는 부분이 네, 있다라는 맞아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오이석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안타깝기도 했고, 근데 일단 그
박성민 최고위원을 그 자리에 임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폭풍을 당연히 계산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나이, 뭐 성별, 또 그리고 우리 뭐 조직 내에서도 연공서열, 짬 이런 걸로 서열 매기지 능력을 안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되게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거기다 그분이 여성이기까지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어날 폭풍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황희도 씨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신데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아까 재호님도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안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본 댓글들만 해도 실드를 사실 치기가 힘든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보람님은 좀 어떠세요? 그럼? 저도 오희성님이랑 비슷한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너무 안타깝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사건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욕먹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분 닉네임 달타령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실제 그것 때문에 달타령이에요. 달타령 굉장히 저한테도 우리 문님 어떡하냐고 그 얘기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이슈에 있어서 이제 왜냐면 뉴스공장에서 김호준 씨가 얘기를 이미 했었고 이게 인구권 관련해서도 기사가 뭐 났어요. 뭐 그런 이슈들을 끌어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청년들에게 공정 문제로 이 정부에 시비를 걸었던 것이 이제 그 올림픽 당시에 그 하키 선수들 뭐 남북 팀 만들었던 거 그때부터 해서 계속 공정 이슈를 마치 이 정부가 되게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뭐 자기 밥그릇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국공 사태 때도 굉장히 분노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뺏겼다고 생각해서 분노하시는 청년분들이 계시다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다만 아까 그 강성태라고 하는 강사분이 딱 얘기하신 것처럼 25년 해도 25년 했는데 1급 될까 말까인데 맞아. 25살에 1급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 워딩이 탁 꽂히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그 프레이즈를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청년들이 왜 이렇게 여유가 없나를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 인국동 때도 맨 처음 터졌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청년분들이. 근데 계속 그거를 계속 듣고 얘기를 도대체 어디부터가 문제인지를 쭉 보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런 박탈감과 분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제가 좀 봐온 게 있었는데 뭐냐면 기사 이름이 딱 이거예요. 살만한 나라 아니다. 2030의 한탄. 이게 정부를 깔려고 사실은 이 기사를 쓴 것 같은데 결국에 딱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33%가 1위로 제일 꼽은 문제가 뭐였냐면 세대 내의 양극화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뭐 세대 간도 아니고 결국에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못 살고 잘 사는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조사한 그 뭐 MZ 세대를 묶어서 조사한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비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됐다거나 아니면 양극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되게 보수적인 문제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게 그 청년들이 좀 지금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형편이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화시키고 싶어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뭔가를 찾고 싶어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시험 같은 거죠. 그거는 뭔가 내가 시험 72점인데 제가 71점이라서 저기 갔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 그래도 본인이 위로가 되니까 납득이 되니까 근데 자꾸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청년들을 그렇게 좀 내몬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게 뭐 이제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이제 실드의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그러면 이 뭐냐면 일단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뭐 현 정부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런 고민들이 있었잖아요. 뭐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 때도 뭐 겉으로는 어쨌든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맞아요. 아예 교육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까지 가다 보면 이게 수십 년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일단 그거는 좀 나중에 차차 얘기를 한다 치더라도 예전에 김광진 전 비서관이 있을 때 김광진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꽤 있었죠. 국회에서도 활동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정무비서관도 하고 나름 이런 성과를 냈고
첫 청년 비서관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들려왔던 비판들 중에 뭐 어떤 게 주로 대표적이었냐면 김광진이 나이가 청년이 아닌데 80년대 초반인데 어떻게 청년 비서관으로 있냐? 청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청년의 목소리 청년이 대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까지 좀 어느 정도 고려해서 박성민 최고위원이 여기 갔는데 뭐 경험도 안 한 사람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봐요. 그럼 만약에 경험을 할 거면 이게 흔히 충돌하는 딜레마인 거잖아요. 청년들이 경험까지 많고 막 고스펙에 다 갖출 수가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청년들이 많이 이 현실적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좀 경험을 쌓고 어느 정도 대중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하다 보면 나이가 일단 20대는 안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럼 막 30대 되고 40대 언저리 가면은 또 청년이 아니라고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것 같고 또 다른 점은 그 박성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청년 대변인을 했을 때 공개 이렇게 대결을 했죠. 경쟁을 해서 거기에 이제 뽑힌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이제 최고위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당에서 또 청년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나름의 이 안에서는 좀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그 박성민 비서관의 워딩 어떤 가치와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랑 아예 별개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에 뭔가 박성민 비서관이 너무 그냥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았다라는 식으로까지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있고 물론 그리고 이철이 그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남녀 하나씩 뽑으려 했는데 남성을 못 찾았다. 뭐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청년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과정에서 여태까지 박성민 비서관이 뭐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를 많이 냈다면 이제는 청년 비서관이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를 두루두루 잘 경청하고 잘 전달하면서 성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되게 그 이성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고 저는 공격을 이 문제에 있어서 당하는 사람이 당할 수밖에는 없고 그리고 굉장히 왜냐면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다 모르겠고 난 박탈감 느꼈으니까 어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도 사실은 이게 좀 비난을 받을 수밖에는 없었고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딴 것보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완전히 이제 끝 무렵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좀 들었습니다. 네, 물론 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리고 그 실제로 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과연 이 1년 최대 1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1년 한다고 이걸 포기하고 거기를 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뭐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별로 실드에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실드를 치기에 적합한 지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쭉 본인이 만약에 공무원 시험 평생직이잖아요. 그 공무원을 하는 이유가 나는 평생 공무원 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청년 비서관을 하겠다고 이걸 다 때려치고 갑자기 나 여기 갈래. 물론 이제 그 현실성은 없어요. 왜냐면 안에서 검증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보여주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부하던 사람이 갈 일은 없지만 이걸 다 제쳐두고 갑자기 거기를 갔다가 다시 시험을 보러 올 수 있나라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상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박탈감. 두 번째는 줄을 잘 잡은 낙하산이다. 이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커뮤니티에서 또 타고 번지면서 너 이거 봤어? 너 이거 봤어?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다 이게 안 좋은 식으로 굉장히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뭐 공격했다라고 하시는데 공격한 게 아니라 아니요, 비판이요. 비판했다고 하시는 비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그거죠. 시청자분들한테 여기서 진짜 실제적인 커뮤니티의 그런 반응들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이런 부분이 진짜 이렇게 커뮤니티 상에서 좀 심각한 부분으로 퍼져나가고 있구나 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저는 아까 그 황희도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김광진 비서관님께서 계실 때 뭐 80년대 초반인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대론적인 입장을 애초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지만 MZ를 묶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80년대 초반이랑 2000년대생이랑 어떻게 2030이로 저희가 편하니까 MZ세대라고 하고 2030이라고 부르지만 다르죠. 너무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중에서 골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저는 이게 좀 어디서부터 이게 왔는지를 좀 보면 이준석 현상에 너무 많이 매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계속 뭐 이쪽에서도 마치 무슨 이준석을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준석은 키운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계속 이쪽에서도 뭔가 뭐 청년 2030 이준석 이런 단어들에 너무 매몰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아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 박성민 비서관 임명과 이준석 대비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나 뭐 다음 기회에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고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채팅으로 어떤 얘기가 올라올지. 네. 저는 그 뉴스 봤을 때 이분이 그 자리에 임명이 되었다라고 봤을 때 될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안 될 이유가 별로 없어서거든요. 이분은 뭐 나이는 뭐 비교적 어리죠. 젊죠. 근데 나름대로 일관적으로 청년으로서 활동을 해왔고 일을 해왔고 되게 헌신적으로 해온 것도 알고 있어서 갈 사람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지표로서 추려낼 수 있나요? 그쵸. 저도 그게 가장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개혁적인 임명이었고 개혁이란 건 그 사회에 있던 암묵적인 룰을 깬 거잖아요. 그런 암묵적인 룰을 깼기 때문에 그 룰을 깬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분을 이 자리에 임명을 하고 그 후에 대처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임명시켜 놓고 반응을 살피고 있는 모습에서 좀 화가 나요. 박성민 비서관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분을 이제 임명을 시키고 무책임해 보이는 듯한 태도, 그 집중 포화를 박성민 비서관 혼자 맞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개혁적인 일을 할 때 이런 뒤 수습, 그러니까 후폭풍까지 좀 고려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매끄럽게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는 꼭 박성민 비서관을 이준석을 의식해서 뭐 그렇게 했다. 왜냐면 그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거를 제하고 나서라도 지금 정치권이나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키워드나 어젠다들이 좀 너무 거기에 좀 과몰입돼 있다고 저는 봐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 지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주제에서 얘기를 하면 다른 주제에서 뭐 다른 뭐 청년이나 뭐 그런 주제에서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 주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래서 대척하려고 박성민을 해 하면 지지층 사이에서도 또 더 많은 비판이 올 수 있기 실제로 때문에 근데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철희 수석이 얘기는 했어요. 아니라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이거는 검증도 하고 청와대 시스템이 밖에서 봤을 땐 되게 답답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꽤 오랫동안 이런 걸 막 검증도 하고 뒤에서 물밑에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청와대를 좀 많은 분들께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공개 못하죠. 당연히. 그쵸, 그거. 근데 그런 점들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었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희석 대표님 마지막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묘하게 오늘 뭔가 요 주제들을 조금 이렇게 마무리하는 기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순서를 아주 잘 정했습니다. 역시 핵심은 달타령이야. 이 프로의 핵심은 달타령님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인물을 조금 오늘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제인 폰다라는 분이에요. 청년 정치를 보여주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1937년생이시고요. 미국의 배우이자 이제 여성이세요. 올해 나이 85세 정도 되신 분인데 청년 정치를 매우 보여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60, 70년대를 풍미한 분이에요.
근데 진짜 제대로 풍미해서 오스카상, 그러니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2번이나 받으신 분이고 진짜 잘 나갔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90년대에 이제 은퇴하시고 2000년대에 이제 복귀하셔서 계속 배우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배우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상당히 역량을 오랫동안 발휘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베트남전 때도 이제 반전 운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다가 이제 구속되기도 하셨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일화가 이분이 또 그 핵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시다가 그 발목이 부러져요. 그 중상을 당해요. 근데 중상을 당했는데 이분이 이제 배우니까 이 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전에는 발레를 하다가 발목을 다쳤으니 발레를 못 하니까 이제 새롭게 선택을 한 게 그 실내에서 음악을 틀고 이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정서에는 여성들이 땀을 흘리면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암묵적으로. 근데 상당히 그것 자체도 획기적이었는데 그분이 하던 요 운동을 이제 비디오로 찍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에어로빅의 시초이자 비디오 붐의 시초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에어로빅의 원조로도 꼽히고 있고 또 8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에만 해도 각 가정에 비디오가 보급된 확률이 보급된 그 보급률이 한 2% 정도였는데 80년대 후반으로 가면 80%였나 정도로 확 올라요. 그 운동 비디오를 집에서 시청하면서 운동하기 위한 그 니즈 수요가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잘 나갔던 분, 진짜 잘 나갔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어떤 걸 하고 계시냐면 그 기후위기 운동을 하고 계세요. 미국에서 2019년쯤부터 그 워싱턴으로 집도 원래 워싱턴 아니고 워싱턴으로 아예 이사하셨대요. 이사하셔가지고 이제 기후위기 시위를 맨 앞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그 계기가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행동을 보면서 뭐 유명한 우리 뭐 그레타 툰베리라든지 네. 그 외에도 많은 청소년 기후 행동가들이 있는데 그런 기후위기 시위를 보시면서 참여하게 되셨고 2019년에 시작하셨는데 벌써 4번 정도 체포가 되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체포가 되는 이유가 어차피 누군가가 체포가 돼야 끝난다. 근데 나는 80이 넘었어. 난 잡아가서 나한테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나는 보석금 낼 돈도 있어. 그러니까 날 잡아가. 내가 잡혀갈게. 하고 잡혀가요. 그것도 빨간 코트 딱 입고 선봉으로 서서 외치다가 잡혀가세요. 와. 그리고 갔다 올게. 들어가셔가지고 보석금 내시고 나오세요. 와. 리스펙하지 않을 수가 이제 대박이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그러다가 죽으면 어때? 내가 불구덩이로 뛰어들게.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기후위기를 청년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이분은 굉장히 이 역사가 오래되셔서 반전운동, 뭐 페미니즘 운동, 인종차별 뭐 이런 것도 하시고 정신건강 활동 이런 것들도 막 지원도 금전적으로 많이 해주시고 최근에는 뭐 미투 운동이나 그 블랙 리브스 매러라고 했던 조지 플로이드가 그 살해당했을 때 그런 그 인종차별 운동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런 것까지 하세요. 그 논바이너리 그 성별 정체성을 꼭 2개로만 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가 없다라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운동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다각도로 하시는데 특히 제일 조금 요즘에 꽂히신 게 이제 기후위기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은 FBI의 수사도 되게 많이 받았고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 별로 좋아할 일이 없고 베트남전 반전운동 뭐 이런 거 했으니까 그런 것도 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보수 지지자가 앞에 와가지고 목에다 이제 칼 이렇게 대고 또 옆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다 이런 살해 위협도 많이 받으시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사시는데 이분이 이 청년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조금 시켜드리면 흥미로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멋지고 흥미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면서 진화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청년들에게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요거는 우리 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뭐 청년 정치인 오늘 우리 주제가 그랬으니까 청년 정치인이라든지 기성 정치인 뭐 지지자들에게도 생각해 볼 것들을 많이 던져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나이라든지 뭐 얼굴, 신체 뭐 이런 것들이 청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적합한가? 또 네. 그런 것들이 정치인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적합한가? 고위 공직자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적합한가? 우리는 그럼 어떤 룰들로 이 사회 시스템에서 함께 굴러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멋진 인생 선배의 이야기를 오늘은 소개를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그 오희석 대표님 말씀하실 때 저랑 이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칼이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순간적으로. 아니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짧게 소감 말씀드리면 제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오늘 진짜 진짜 웅장한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대기 같은 거에 울림을 느끼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잘 네.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네네. 아니 저도 옛날에 그 각하 존경하던 시절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 변화의 과정 중에 최영국 선생님을 보면서 저도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물의 삶, 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어떤 울림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되게 그 기존에 생각하던 가치가 막 깨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물론 이제 현실 정치할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을 따르고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꼭 연령을 다 떠나서 좀 많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늙어가지고 막 자기 권력욕이랑 명예 막 이런 거 찌들어가지고 다음 세대들한테 그 갈 걸 뺏어서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좀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청년이라는 거를 나이로 규정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왜냐면은 이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나이가 좀 어린 뭐 일선 초선이라든지 아니면 무선으로 정치하시는 정치인분들이 그분들이 보여주는 게 청년의 정치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닌 것 같다고 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청년 그렇게 물리적인 나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생김새나 성별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인드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요. 아까 희두님이 최영국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제가 항상 영감을 얻고 이렇게 등불처럼 따라가는 분이 세 분 계신데 저는 장준하 선생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신해철님 이렇게 세 분이에요. 소름 끼쳤어요. 저 진짜 신해철 씨 진짜 좋아요. 저도. 네, 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숨을 거둘 때까지 청년으로 살았다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인 폰다도 현재 청년으로 80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뭐 꼰대라고 하면서 나이 어떤 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 좀 마음 아픈 게 좀 있는데 또 반면에 그래서 더 존경하고 배울 수 있는 인생 선배 같은 청년 선배를 더 많이 그리워하고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우리 청국장에 나오셔서 근데 이게 약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있잖아요. 요즘에는 되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아이한테 무조건 계속 존댓말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때 그게 꼭 좋은 방법만은 아니래요. 왜냐면 친구는 내가 태어나서 만들 수도 있지만 부모는 내 부모로 존재하는 게 좋은데 계속 부모가 친구가 되려고 하면 아이가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정서를 위해서도 되게 뭐 양육하는 거 방식에 있어서 되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치권에서 뒤늦게 계속 젊은 층들과 소통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춤을 추거나 외적으로 어떤 우스꽝스럽게 약간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죠.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청년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이고 정말 우리랑 소통이 된다고 느끼는지를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앞에 있었던 그 청년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도 저는 물론 상징성을 보여주려고 그런 인사를 하고 뭐 그런 정책을 펼치고 하겠지만 저는 진정성이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상징성이라는 거랑 보여주기식이라고 포장된 거랑 차이는 그 알맹이가 있고 없고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알맹이가 제대로 있고 제대로 포장이 된 걸 그대로 보여주면 이건 진정성인데 그냥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데 보여주기식으로만 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그 취지는 알겠는데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이 들어요. 알맹이나 뭐 진정성 이런 걸 어떻게 보여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 뭐 예를 들어서 G7 정상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고 달라진 국격을 체감하는데도 한쪽에서는 그 뭐 진정성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먹으니까 결국엔 그냥 안 와도 그 성공 못했다. 심지어 지금 최재형, 윤석열 막 이런 사람들 나온 거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가 낳은 결과물이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틀렸다 말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뭔가 이런 진정성이라는 걸 애초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이거 보일 수가 없는 건데 그냥 꾸준히 오래 하면 되나? 꾸준히 오래 한다면 그게 한 10년이면 인정받나? 아니면 15년이면 받나? 이런 고민들 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현실 정치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딜레마. 그런 건 근데 맞는 그 것 같아요. 취지는 되게 저도 공감해요. 네, 그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세계적으로 MZ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서 보면 한국이 지금 오늘로써 원래 3% 성장률이었는데 하반기까지 더해서 4.2% 성장률로 이게 예측이 수정이 됐어요. 그 정도로 이거는 거의 IMF 이후에 98년도인가 그때 이후로 그 정도 성장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이 세계 평균보다 앞으로 향후 10년이 나아질까라고 봤을 때 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한국 청년들이. 저는 그래서 그 수수께끼인데 어느 정도는 이게 양극화가 확실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한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 외국인들 청년들이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들도 막 이렇게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국 사회의 인식이 어느 정도는 그 틀이 있잖아요. 이 정도 나이 되면 이 정도 기대치, 이 정도 나이 정도 되면 기대치 이렇게 계속 그게 채워져 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들어맞지 않으면 뭔가 좀 부족하거나 좀 그런 한 몫을 하지 못한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 다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물리적 나이가 청년을 대변한다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항상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이런 고민했어요. 예를 들어서 김기춘이 청년 정책을 막 얘기하고 있다. 만약에 그럼 저는 안 하다 할 것 같은 거예요. 딱 물리적으로 너무 물론 걸어온 행보도 있지만 딱 봤을 때 그냥 매치가 뭔가 좀 안 되는 느낌? 저는 근데 김기춘이 엄청 괴벨스처럼 뒤에서 조작도 잘하고 공작도 잘하고 저는 청년 정치를 한다 그러면 엄청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요. 뒤에서 어떻게든 선동하거나 조작하거나 이런 거를 해서 그러니까 좀 잘할 것 그거는 같아요. 다른 누군가를 그러니까 물리적인 청년을 앞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게 그러니까 딜레마란 거예요. 제 얘기는 사람들은 다 이런 취지에는 아마 대부분 공감할 것 같은데 막상 물리적인 청년이 나왔을 때 무시한다든지 약간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 딜레마들. 그게 지금 그 사회죠. 박성민 비서관 이슈가 지금 딱 그걸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예. 평범한 비교적 평범한 청년을 비서관 자리에 놨더니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효과들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뚫고 가야죠. 근데 그렇죠. 어쨌든 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성과로 보이지 않고 여기서 후퇴한다거나 눈치 보면서 이도저도 못하면은 맞아요. 진짜 실패한 역사로 남고 앞으로 청년 정치가 많이 퇴보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몇몇 젊은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앞세웠던 사람이 보여주는 정말 심각한 만행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레벨업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요? 네. 글쎄요, 복잡하네요, 저도. 아니, 왜냐면, 아니, 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 희돈님이랑 달타령님 토론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쪽 봤다가, 이렇게 한 10번 반복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 청년 정치라는 게 저는 근데 아직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확한 선을 그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니 또 이런 부분이 맞고, 약간 이런 게 좀 솔직히 복잡합니다, 지금. 근데 그게 지금 딱 현상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좀 사람들한테 좀 좋은 쪽으로 계속 좀 전달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맞는 걸까 막 이런 고민이 계속 들었었어요. 네. 이거 다음 주에 주제 할 때 기회가 되면 얘기하면 좋겠지만 저는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지금 한국 사회가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니까 외워에 익숙한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이거는 의견이 되게 다양하고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려고 저는 고민하거든요. 기존에 어떤 보편이 깔려 있으면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도 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네라고 어떤 기존에 견고하게 박혀있는 생각에 좀 이렇게 균열을 어느 정도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청국장을 보시는 분들도 사실 저희가 뻔한 얘기 똑같은 되게 좋은 얘기만 한다면 애초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신 분들은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일 테고 좋은 취지면 이거 좋은 취지니까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현실은 이런 딜레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청국장을 보시는 분들도 얘네가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랑 다른 얘기를 하네 라고 해서 그걸 그냥 막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앞으로도 좀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폭넓게 전하면서 좀 유익하기도 하고 생각할 거리들 던져주는 방송이 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대표님 그러면 혹시 뭐 오늘 주제 뭐 마무리하실 내용 있나요? 저는 방금 뭐 우리 재훈님이 말씀해주신 거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든 게 이런 사회과학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에는 사실 정답이 없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건데 희르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답을 배웠지. 근데 그 정답인지는 진짜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정답이라고 하니까 외웠고 그걸 잘하면 뭐
인정받고 아니면 말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도 청국장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면 좋겠고 저는 아까 희두님 얘기하실 때 한 가지 또 생각 들었던 게 저는 3가지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활동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희두님 말씀하신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꾸준하게 그 일을 했어야 되겠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성과가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의 대상자들 청년 정치라면은 청년 정치를 한 사람만 그 성과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청년들이 그 성과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활동의 성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는데 김기춘은 마지막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김기춘은 모든 성과 자기가 가져가니까 아니 자기가 점 찍어놓은 아이들하고만 이제 가져가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재미있었고 다음 주도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오면 또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청국장 84와 많은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드린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